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수업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그 영양학 수업 때 전반적인 영양사 시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고, 자, 조리원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1교시, 이게 2교시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식품학하고 식품미생물하고 그 다음에 조리원리 이렇게 해서 총 과목이 40문항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미생물 문제 3문제가 있게 되는 건데 식품학하고 조리원리 부분에서 문제가 섞여요. 그래서 뭐 식품학 끝나고 조리원리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같이 섞여서 37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는 식품학, 얘는 조리원리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경계를 찾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 식품학 문제야? 이거 조리원리 문제야? 이렇게 보기가,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식품학 수업 시간에 이제 이 내용에 관련된 것을 그 김만수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업 내용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수업 시간에서는, 저랑 같이 하는 수업 시간에서는 조리 원리 부분에서는 경계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분으로 들어갔었을 때, 여기에서 이것들의 각각의 뭐 특성이라든지 화학적에 관련된 성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해당되는 것까지 배우는 것이 만약에 식품화학이다. 식품화학이다라고 한다면은 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밥으로 데웠을 때, 그 다음에 죽으로 했었을 때, 떡을 만들었었을 때, 빵을 만들었었을 때 이 과정 중에선 어떠한 변화가 발생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식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조리 원리라는 과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식품이라는 것을 결국은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식품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재료의 의미가 있다면은 음식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섭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 해당이 되는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조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 조리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오이라는 식재료를 가지고서 얘를 뭐 끓이거나 튀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이는 씻어서 그냥 썰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음식이 조리 과정이 되는 거고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리라는 과정인데, 자, 간단하게 식재료를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도 조리가 되는 거지만은 준비하고 기획하고 장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코디네이팅을 하고 이 과정도 다 조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와 이제 큰 의미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광의 의미에 있어서의 조리는 굉장히 범위가 넓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따라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 과목의 경계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식품학 수업을 잘 듣다 보면은 이거 조리 문제 쪽에서 나왔던 건데 또 조리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이 이래서 이거였구나 라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조리 원리의 이론서 봐보세요. 보시면은 1장 부분에서 조리 원리의 개요 부분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2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공유, 전분, 밀가루 부분에서 2문제, 3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서류, 감자, 고구마, 토란 이쪽 부분에서 1문제. 당류가 영양사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까지는 대놓고 당류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뭐 캔디 이러한 것들은. 그 다음 육류 및 가금류가 3문제 정도. 어패류 부분이 2문제. 난류 부분이 2문제. 우유 및 유제품 부분이 2문제. 두류 문제는 두부 문제로 해서 잘 나와요. 1문제. 유지류 부분은 2문제. 그 다음 채소류 및 과일류 문제 2문제. 해조류 및 버섯류 1문제. 젤라틴 한천 1문제. 그 다음에 조미료 향신료는 섞여서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지류 같은 경우에 제가 2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지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때 먼저 이 식품학 쪽에서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 부분하고 같이 섞여서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유지, 먹을 수 있는 기름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식용, 먹을 수 있는 기름이다라는 뜻에서 식용유예요. 이랬을 때 종류가 많은데 여기 종류에서도 식물성도 있을 것이고 동물성도 있을 것이고 가공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식물성 기름의 대표적인 것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는 기름이 대두유잖아요. 요즘에 올리브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이용하고 있는 거고, 동물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유에서 뽑은 버터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가공유의 대표적인 것이 버터의 대용품에 해당이 되는 마가린부터 시작해서 한번 식물성 기름에서의 왁스 부분을 제거한 샐러드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이제 특성을 나누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 중에서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조리를 하게 되면은 조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튀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름을 이용한 조리에서 튀김이 됐었을 때 어떠한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산패가 발생을 하게 돼요. 산패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산패 쪽으로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식품학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 튀김의 여러 가지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튀김류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조리 방법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이거는 조리 원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학과 조리 원리 경계가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했었을 때 비교적 이 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잘 맞으실 수 있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식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3문제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300문제였었을 때는 식품 미생물도 한 과목으로 20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3문제 때문에 이걸 다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식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발효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반드시 한 문제, 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발효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제품 발효, 치즈버터, 김치 발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두류를 이용한 간장,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제가 이 부분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름은 외워놓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2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식품 미생물도 맞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식품학, 식품 미생물 조리 원리 부분이고 총 40문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보시면 넘겨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제1장 조리 원리의 개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번에서 큰 번호가 식품과 조리라고 나왔고요. 2번 보시면은 조리의 목적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서 보시면은 3번에 조리의 기초 과학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리 원리라는 과목으로 배우셨는지 아니면은 조리 과학이라는 과목으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식품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변화라든지 물리적인 변화라든지 생물학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사이언스, SCI죠. 사이언스, 과학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과학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누가 다시 해도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리에서도 표준 레시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유가 조리과학에 가깝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조리하고 조리 원리하고 또 식품학하고 굉장히 이제 그 반복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단백질 부분에서 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랬을 때 변성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콩물, 두유를 이용해서 두부가 되었을 때 이것도 변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기 콜라겐에 해당이 되는 것을 가열을 해서 이거를 부드러운 젤라틴이 되었을 때 이것도 열을 이용한 변성인 거예요. 열변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응고제에 이용한 변성에 해당이 되는 건데 조리이자 화학적인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중에 화학적인,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변화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조리 원리, 조리 과학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그래서 기초 과학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다음 넘겨보시면은 쭉 넘기셔서 뭐 이 정도 있는 내용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1장은. 자, 1번. 맨 앞 페이지로 오시면은
식품이라는 것은 기호성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건 참고로만 알아놓으세요. 뭐 시험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식품의 1차 기능, 2차 기능, 3차 기능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 뭐 식품을 섭취한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양소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왕이면 나는 맛있게 먹고 싶어 라고 하게 되는 기호성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식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식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기능성 식품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생체 조절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서, 기능성 식품들은 여러분들 그냥 캡슐의 형태, 가루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그건 약품이 아니라 식품이에요. 형태가 이제 약물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식품을 먹게 되면 오메가3, 이 식품을 먹게 되면은 면역력이 향상이 돼. 이걸 먹게 되면은 항암 작용이 있대. 이걸 먹게 되면은 항노화 작용이 있대. 이걸 먹게 되면은 항산화 작용이 있대. 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식품의 3차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화학적인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아까도 영양학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탄수화물의 경우에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을 배웠잖아요. 화학적인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해 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야 돼요. 당연하죠. 천연물 또는 가공품으로 사람이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수분,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면서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식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쿠킹에서는 식품에 존재하는 유독하거나 좋지 않은 성분을 제거하고 안전성, 맛을 향상시켜서 섭취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즉, 식품을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좁은 의미에서는 이거죠. 식품이라고 하는 소재, 즉 식재료를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음식물로 만드는 최종 단계를 우리가 조리라고 한다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식사 계획, 식품 선택, 조리 조작, 테이블 세팅, 식탁 상차림까지의 모든 과정을 조리라고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조리 과정은 아까 재현할 수 있는 것처럼 과학, 사이언스, 과학이자 예술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밑에 박스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식품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 조건에 5가지가 들어가요. 먼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영양적으로 해서 영양소, 여러 가지 영양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호, 기왕이면은 빛깔, 냄새, 맛, 형태, 여러 가지 기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식욕을 증진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할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왜,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새로운 식품을 만들거나 그랬을 때 반드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능검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관능검사 같은 경우에 관능검사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점 척도법으로 해서 나쁘다, 매우 나쁘다, 나쁘다, 보통이다, 매우 좋다, 매우 좋다 이렇게 해서 5점 척도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맛에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육각형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단맛의 정도는 이러했고, 짠맛의 정도는 이러했고, 뭐 매운맛의 정도는 이러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나타내잖아요. 묘사법, 기호법,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관능검사로 나타내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색깔은 어땠어? 그죠? 눈으로.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아봐요. 코로. 냄새는 어땠어? 그 다음에 입에 넣어봤었을 때, 입에서 넣었을 때의 느낌은 풍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참고해요, 이거는. 그래서 플레이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거봉 생각해 보세요. 거봉이나 딸기 이런 것들 밖에서 냄새 맡았을 때하고 입에 넣고 나서 깨물었었을 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입 안에 들어왔었을 때 맛과 질감과, 입 안에 들어왔었을 때 입 안에서 특히 와인 소믈리에들 빨아들이면서 공기를 돌리잖아요. 이랬을 때 입 안에서 느껴지는 향기가 달라지게 돼요. 입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입 안에서의 맛과 질감과 향기를 전체적인 풍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풍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눈으로 봤고, 코로, 그 다음에 청각. 남들이 들었을 때 아삭아삭아삭, 바삭바삭바삭, 쩝쩝쩝, 후루룩 후루룩 후루룩.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일본 음식 중에서도 일본 음식 먹을 때 그 일본인들의 음식 문화는 우리처럼 밥그릇을 놓고 나서 먹는 문화가 아니라 밥그릇을 듣는 문화잖아요. 들고 이렇게 먹는 건데 소리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것이 국수예요. 근데 국수는 먹을 때 하고 소리를 많이 내줄수록 당신 음식 맛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냉면을 만들거나 국수를 만드시는 분한테 가위 주세요. 그래서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면은 면대로 길게 먹는 맛으로 먹는 건데, 그래서 일부러 이제 메밀면, 소바 이런 거 먹을 때도 하고 소리를 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먹는 소리 듣고 나니까 배고파졌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각적인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질감이 촉촉한 것 같아. 너무 미끈거리는 것 같아. 부드러운 것 같아. 너무 물컹거려. 너무 질겨. 이런 것들 질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촉감으로 느껴보는 것을 우리가 오감으로 느낀다라고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좋아야지, 잘 테스트를 해야지 관능검사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검사하는 걸 관능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 sensory evaluation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관능검사 기호성 통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위생적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영양사 일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단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왕이면은 과일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식재료 비싼 거 더 맛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좋은 식재 이제 단가가 한정되어 있다 보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되게 커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조리 비용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영양, 기호, 위생, 경제 알겠어.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환경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만 들어보세요. 환경적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로컬 푸드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로컬 푸드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지역 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서 이동거리가 짧은, 우리 지역 내에서 이동거리가 짧은 음식을 섭취하자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첨가물, 방부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한 음식을 먹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 또 이거 뒤에 나와 있는 푸드 마일리지하고 같은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건데, 거리가 여러분들 요즘에 오렌지 이런 거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망고, 뭐 태국산 망고, 캘리포니아 오렌지 들어와 있는데, 얘네가 들어오려면은 배를 가지고서 들어오든지 비행기를 가지고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배나 비행기를 탈 때 이것들을 실어 갖고 올 때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곱하기 얘네들이 배나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연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연료도 많이 들어가고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바로 석유, 석탄 해당이 되는 CO2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는 짧을수록 좋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에코 쿠킹 이러한, 그 다음에 이거 메아리, 그린 테이블, 초록초록 테이블, 그 다음에 로하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의미냐면은 라이프 오브 헬스, 건강한 삶, 앤드 안 쓰셔도 돼요. 여기에서 건강한 삶과 그리고 sustainability라고 하는데, 이 sustainability가 뭐냐면은 지속성이란 뜻이에요. 지속성이란 뜻인데, 이 지속성이 누구의 지속성이냐? 지구의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보존하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환경적인 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바로 음식의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석유연료, 화석연료를 많이 쓰게 되면서 그만큼 CO2 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고, 이것들을 배출하게 되면 결국 지구가 빨리 망가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량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연료 쓰는 것을 줄여서 지구를 건강하게 보존하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환경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 그래서 영양, 기후, 위생, 경제, 환경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내용. 다음, 조리의 목적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하나, 아까 제가 오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식재료를 가지고서 식재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이 되게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가 아까 그냥 나는 씻어서 그냥 씹어서 먹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비가열 조리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나한테 고구마를 줬는데 고구마를 난 삶아 먹을 거야, 난 구워 먹을 거야, 난 튀겨 먹을 거야, 나는 삶아서 으깨서 볼로 만들어서 먹을 거야. 여러 가지 삶아, 튀겨,
구워, 여러 가지 가열 조리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고구마 그냥 잘라서 난 스틱으로 해서 생 고구마로 먹을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리라고 했었을 때는 무조건 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리에는 가열도 있고 비가열도 있다라는 개념을 먼저 가지세요. 그러면은 비가열 조리법의 대표적인 것이 생채라든지 샐러드라든지 심지어 고기,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날 걸로 육회로 먹잖아요. 그 다음에 생선도 그냥 회로 드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가열 조리법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가열 조리법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이용하는 조리법이 있을 수도 있고, 기름을 이용하는 조리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불을 이용해서 구이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가열 조리법과 가열 조리법이 있다라는 거, 큰 넓은 범위에서. 먼저, 조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기호성, 맛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가열을 하게 되면 특히 생쌀로 먹을래, 밥으로 먹을래, 죽으로 먹을래 라고 했었을 때 가열하게 되면은 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에요. 이제 전분의 경우에 이렇게 생쌀이었을 때는 단단하게 미셀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나서 열을 가열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풀어져요. 이렇게 입자 구조가 풀어지면은 물 분자도 들어가기도 쉽고 소화효소들도 침투하기가 쉬워요. 입자가 풀어지니까. 그래서 소화성이 향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하게 되면 소화 흡수율이 증가하고 또 조리 과정 중에 잘게 잘라주게 되면은 절단, 또 물이 들어가고 조미, 가열, 연화가 되면서 소화성이 좋아지더라. 또 안전성, 세척, 침수, 가열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왜 도라지 무침 할 때도 도라지 쓴맛도 소금물에 넣고 바지락바지락 문질러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아린맛, 독한맛, 이런 불쾌 성분을 제거하고 또 병원균, 기생충, 농약 이런 것들도 제거한다라는 거고요. 또 외관 풍미, 여러 가지 조화를 이용해서 맛과 관능적 품질을 향상한다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맛과 냄새와 온도와 질감, 여러 가지 것들이고 여기에 이제 향신료를 사용하게 되면 더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 마늘, 허브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영양가를 보존하고 향상한다라는 의미를 썼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 여기 식재료에서 음식이 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오이를 표현했었는데 오이를 따자마자 바로 먹으면 좋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장 유통하는 과정에서 오이가 가지고 있었던 비타민C, 오이가 갖고 있던 수분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열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은 식재료가 가지고 있었던 영양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최대한 우리는 조리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영양가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줄여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서 또 이러한 것도 있고, 쌀하고 콩이 있었을 때, 쌀의 경우에는 아미노산 종류 중에서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해요. 근데 콩의 경우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해요. 근데 쌀하고 콩을 같이 섞어서 콩밥을 만들어서 먹게 되면은 콩이 부족한 라이신을 채워주고 쌀이 부족한 메티오닌을 채워줘요. 그러면은 콩밥을 만들어서 먹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아미노산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족한 것들은 서로 채워주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리를 통해서 서로 채워준다 이러한 거. 식품이나 그 자체에 포함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양념이나 다른 부재료를 첨가시킴으로써 영양가를 높이고자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밖에 우리가 이제 오렌지 이러한 것들을 들어올 때도 여러분들 오렌지라든지 실제로 카페나 이런 데서 수박 주스 이런 거 나올 때 수박 주스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수박 주스가 생수박 주스, 딸기 주스 이랬을 때 이게 생딸기를 정말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단가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냉동시켜놨던 것들을 해외에서 싼 걸로 들여온다든지 블루베리 같은 경우 냉동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싸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이것들을 그냥 생과로 들어오게 되면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그러면은 비행기나 배로 들어올 때 무게값 때문에 엄청 돈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그쪽에서 아예 건조 분말로 들어오는 거예요. 분말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물 타갖고 주면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분말화 시킬 것인지 냉동시킬 것인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저장성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로 해서 큰 제목만 봐보세요. 보시면은 조리의 목적 읽어보세요 한번. 1번은 뭐다? 기호성 향상. 2번은 소화성 향상. 3번은 안전성 향상. 4번은 외관 풍미 증진. 5번은 영양가 보존 및 향상. 기타 저장성 다양성.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조리의 기초과학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품학 첫 번째 시간에 배우시는 게 물이에요. 물부터 배우시거든요. 물. 그래서 식품 속의 물이고 사람도 인체도 우리 인체 구성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물이잖아요. 60에서 65%. 자, 물. 물의 성질 이랬어요. 물은 재료 중의 성분이 용매, 녹아 나올 수, 녹게끔 해주는 현상을 이제 익스트랙션, 끄집어내는 것을 용출이라고 한다. 압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출을 시킬 수 있겠죠. 삼투압, 이거 중요해요.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런 실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투명 수조에다가 이렇게 이제 반투막에 해당이 되는 막을 이렇게 꽂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물을 부어, 이제 높이에 해당이 되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300ml가 들어있는 수조였어요. 근데 여기는 0%에 해당이 되는 맹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0%에 해당이 되는 소금물이었다. 30% 소금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맹물이고 여기 소금물이잖아요. 여기 반투막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맹물 쪽에 있었던 물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 물은 낮아지고 여기 물은 높아지게 돼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을 삼투압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 필요 없고 이거 외우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김치 담글 때 배추절임 하잖아요. 배추 했었을 때 배추잎이 이렇게 있어. 배추잎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배추는 대략 1%예요. 근데 바깥쪽에 소금을 뿌리거든요. 배추 바깥에다가 소금을 뿌리는데 이 소금물의 염도가 10% 정도를 뿌려요. 실제로 우리가 김치 담글 때 절일 때 10에서 13% 정도를 절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디에 있는 물이 빠지는 거예요? 배추에 있는 물이 빠지는 거잖아요. 배추물이 빠져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배추는 저, 그 다음에 소금은 고. 그러면 물은 저에서 고로 빠지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게 삼투예요. 근데 이거를 소금을 이용하게 되면은 소금 염자를 써서 염장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설탕을 이용하게 되면은 설탕에다 졸이는 것은 설탕에 이용되게 되면은 이거는 당장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에다 이용했다라고 해서 당장법. 자,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배추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물이 바로 이제 자유수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자유수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워터 액티비티 AW라고 해요. 그래서 이 AW를 빠져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줄어들게 함으로 인해서 저장성을 높이는 원리예요. 그래서 AW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AW를 0.6에서 0.7 아래로 낮추게 되면은 미생물이 증식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김장김치 담아놓고 오랫동안 먹는 것들이 바로 생배추를 가지고 있지 않고 김치로 담그는 것이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자유수를 줄이는 거예요. 물을 낮추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자, 다음 중에서 저장 원리가 다른 하나를 찾으시오. 염장법, 당장법, 건조법, 초절임법.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저장 원리가 다른 하나를 찾으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네 가지 중에서 뭐가 다를까요? 건조법? 자, 염장법은 소금을 이용해서 소금 쪽으로 물을 끌어 들어오면서 AW가 재료에 있는 AW가 낮아졌겠죠.
당장법은 설탕을 이용해서 재료에 있는 물을 끌어냈죠. 그래서 AW가 낮아졌죠. 건조법은 수분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려서 AW를 낮춘 거예요. 초절임법은 식초를 이용해서 pH 3으로 주게 되면은 세균들이 좋아하는 pH는 7 내지 8이에요. 그러니까 식초를 넣어주게 되면은 pH가 3으로 떨어지게 되면 세균이 증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초절임법은 pH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pH를 조절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오히려 수분을 조절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원리가 있어요. 자, 3to 앞 기억하시고요. 축화 슈링키지라고 했는데 식품을 가공 저장하기 위해서 자연건조, 인공건조법에 의해서 수분을 증발시키면 그 건조보다도 더 날려버리는 방법, 수분량 함량이 감소되는 건데 이 축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라면 스프예요. 라면 스프 건더기 생각해봐. 건더기 스프 있잖아요, 여러분들. 건더기 스프 가만히 보면 거기에 당근도 있고 대파도 있고 버섯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얘네들 완전히 건조시켜서 조그맣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거예요, 슈링키지. 그 다음에 팽윤. 건조된 것을 물에 불리면은 다시 불어나요. 근데 무한팽윤이 있고 유한팽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푸딩이라든지 젤리 만들어 본 적 있어요? 푸딩 젤리 만들어 봤으면은 그 만드실 때 젤라틴 이용하시죠. 젤라틴 이용하는데 젤라틴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루 젤라틴이 있고 판상 젤라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 형태 필름처럼 된 판 젤라틴이 있고 가루 젤라틴이 있게 되는 건데 젤라틴도 불투명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젤라틴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이제 젤리, 뭐 푸딩 이런 것을 만드는데 이 젤라틴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도씨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 젤라틴 넣잖아요. 어느 순간에 모양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자, 이거는 모양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얘는 무한팽윤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다시마, 미역 불려본 적 있죠? 다시마, 미역, 콩 불려보면은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배, 5배 정도로 불어요. 그 다음에 미역은 한 7 내지 8배 정도까지 불어요. 그 다음에 콩 같은 경우에도 2배 내지 3배가 불어요. 이런 식으로 쌀도 불잖아요. 뭐 다시마가 한없이 불어나는 거 아니잖아. 어느 정도 불면 더 이상 멈추는 거, 이런 것들을 유한팽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용어 그 다음 보시면 기화열, 융해열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거는 용어만 알아놓읍시다. 우리가 그래도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물을 생각해 보면은 물, 그 다음에 얼음, 아이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물, 그 다음에 기체, 기체라고 하지 말고 물, 수증기, 얼음 이렇게 있게 되면은 물은 액체 상태로 있는 거고 얼음은 굳어져 있는 고체 상태로 있는 거고 수증기는 기체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었을 때 자, 물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은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기체가 되었다 라고 해서 기화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증기가 물이 되었다, 이건 뭐라고 부를까요? 액체가 되었다 라고 해서 이 과정을 액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이 얼음이 되었다,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 얘는 뭐라 그럴까요? 응고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고체였던 것이 액체로 녹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융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가 되거나 고체가 기체가 되거나 기체 고체 고체 기체, 그러니까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못 보지만은 고체가 기체로 되는 것은 드라이 아이스. 생각해보면은 드라이 아이스에 물 닿으면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는 같은 이름이에요. 뭐라고 부를까요? 승화. 들어본 적 있죠? 이거는 두 가지 모두 다 승화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물이 수증기가 될 때는 대략 한 539 정도의 칼로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얼음이 물로 갈 때는 한 83 정도 칼로리가 필요해요. 이거를 기화열, 그 다음에 뭐 융해열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용어만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니까 기화, 기체가 액체로 되니까 액화, 그 다음에 물이 얼음처럼 어는 것을 응고, 고체였던 것이 녹는 것을 융해, 용어들. 그 다음에 기체, 고체, 고체, 기체는 승화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름들,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사용되는 열을 기화열이라고 한다. 또 고체가, 즉 얼음이 물로 변할 때 사용되는 열을 융해열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들, 기화, 액화, 융해, 응고 이란 용어들 좀 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물도 종류가 연수가 있고 경수가 있는데 연수, 경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관광에서 동굴에서 동굴 종류 가보시게 되면은 그 제주도에 있는 동굴은 뭐죠, 여러분들? 그 제주도에 커다란 동굴 있는 거 갑자기 만장굴인가요? 제주도? 제주도에 있는 동굴은 석회암 동굴이잖아요. 아니, 석회암이 아니라 현무암 동굴이잖아요. 거기 이제 화산섬에 해당이 되는 현무암 동굴이고, 그 다음에 충북 지역이라든지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에 가서 삼척 지역 가게 되면은 그 종주석 이렇게 떨어지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하나의 기둥을 이루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여기 안에 이 지하수 안쪽에 칼슘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이제 하나 이렇게 물속에 지하수 흘러가는 물속에서 칼슘들이 이렇게 계속 쌓여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건데 바로 지하수 속에 칼슘, 마그네슘 이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 안에 칼슘, 마그네슘을 갖고 있는 물들을 경수라고 하게 되는데 이 말 그대로 굳을경, 딱딱할 경 이런 글자예요. 그래서 딱딱한 물이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우물물이라든지 시골에 가서 냇물 같은 경우에 같은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머리를 감아도 머리가 뻣뻣해요. 이런 물들을 경수라고 하는 거고요. 수돗물이라든지 이제 생수 이런 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연수. 경수 연수가 있다라는 거. 자, 경수는 바로 칼슘, 마그네슘을 다량 함유한 물이다. 이것들이 단백질하고 결합하게 되면은 단단하게 변성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그 사이판이라든지 그 산호로 유명한 섬들 있잖아요. 산호가 칼슘이에요. 산호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곳에 여행을 가면은 가이드들이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반드시 생수 사서 드시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남아시아 갔었을 때 생수 먹으라는 얘기는 이제 오염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게 아니라 산호섬 있는 곳에 갔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물 먹다가는 바로 결석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칼슘, 마그네슘을 갖고 있지 않은 물을 연수라고 한다. 자, 이건 일반적인 이제 물에 대한 내용. 그 다음, 그 밑에 나와 있는 박스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식품학 시간에 이제 반드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 자, 식품 속의 물은 결합수와 유리수 되어 있는데, 영어 이름을 봤더니 결합수는 bound 혹은 bounded라고 해서 결합되어 있는 물이다 라는 뜻이고요. 유리수는 자유수라고 되어 있고, 프리워터라고 되어 있죠. 자, 결합수는 어떤 식품하고 완전히 딱 결합되어 있어서 수소결합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분리가 안 되는 물을 결합수라고 해요. 그래서 맨 아래부터 보시면은 쌀, 밀가루 속에 수분 함량이 13에서 15%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쌀에서 물 우리 분리 못 하잖아. 그죠? 그렇게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물을 결합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은 녹이는 작용을 하는 것을 용매라고 하는데 녹일 수 있는 용매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물들은 마이너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냉동 온도다 그럼 몇 도 이하예요? 냉동 0도 이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보존식, 식품위생학 이런 데서 보존식 할 때 보존식 하는 온도가 몇 도 이하예요? 보존식 온도 마이너스 18도 이하거든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보존식 온도에서도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다가 보존을 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얼음이 되는 것은 0도 이하에서 언다. 그래서 냉동실은 보통 0도 이하로 0도 이하잖아요. 근데 이 결합수들은 0도 이하에서 안 얼어요. 순수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얼지 않고, 심지어 얘네들은 마이너스 40도씨 정도가 됐었을 때야 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잘 얼지 않은 물이고요. 3번의 세 번째, 증기압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증기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물하고, 아까 어딨지? 물하고 분리가 돼야지 쉽게 수증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하고 잘 분리가 안 되니까 수증기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딱 결합되어 있으니까 증기압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딱 결합되어 있어서 유리수에 비해서는 밀도가 높다. 이것 중요해. 자, 효소 활성, 곰팡이 생육 이러한 것들에 이용되지 못해요. 얘네들은 이런 데 이용될 수 없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잘 보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해요. 증기압에 관여하지 않는다. 효소 활성화, 곰팡이 생육에 이용되지 않는다. 결합수는. 유리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해당 식품부터 봐보세요. 우리 왜 육원전, 그 다음에 만두 이런 거 만들 때 좀 단단한 두부 산 다음에 한번 면보에서 두부를 또 짜잖아요. 두부 짜면 물 나오죠. 그런 물들이 바로 자유수예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있는 물, 꽉 짰을 때 분리될 수 있는 물을 자유수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러한 물들은 염류, 당류, 수용성 단백질, 수용성 비타민과 같은 녹을 수 있는 물질들을 용해시킨다라는 뜻은 용매로 작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용매로 작용한다라는 뜻. 그 다음에 입자가 큰 전분, 지질과 같은 불용성 물질들은 골고루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요. 분산시켜져 있는 액을 교질 용액이라고 해요. 바로 옆에 설명할 거예요. 얘네들은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0도에서 얼어요. 그 다음에 건조시키면 쉽게 날아가요. 아까 증발시키면 쉽게 날아가요. 중요한 말 나왔어요.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다예요. 바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자유수라고 한다라는 거. 자, 이거 자유수 결합수 개념은 꼭 잘 알아놓으시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자, 물과 용액. 자, 이거 개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볼게요. 물과 용액에서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마이크로미터가 있고 나노미터가 있어요. 자, 먼저 단위부터 마이크로미터는 10의 -6승미터고요. 나노미터는 10의 -9승미터예요. 그러니까 나노미터가 훨씬 작은 거예요, 입자가. 그랬을 때 10의 -9승, 10의 -7승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얘는 1나노메타, 얘는 100나노메타가 돼요. 나노메타.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이거보다 매우 작아요. 매우 작아서 작고 완전히 용매 속에 용질 형태로 해서 완전히 녹아버렸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짜로 녹아있다라고 해서 진용액이라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컵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유리컵, 투명 유리컵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컵을 주고 나서 자, 여기에 네가 눈으로 보고 여기에 맹물도 있고 소금물도 있고 설탕물도 있어. 10% 녹아있는 소금물 설탕물이 있어. 근데 뭐 바닥에 뭐 가루가 있거나 이렇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네가 눈으로 보면서 소금물, 설탕물, 맹물을 구별해봐 라고 했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맛보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소금이나 설탕, 당처럼 완전히 녹아버려 있는 물을 우리가 진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진용액. 그래서 진짜로 녹아있다라고 해서 진용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1에서 100나노메타 사이로 들어오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얘네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유 뿌옇잖아요. 두유 뿌옇잖아요. 곰국 뿌옇잖아요. 근데 흰우유 드실 때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흔들어 먹잖아, 우리도 모르게 흔들죠. 여러분 안 흔들어요?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근데 안 흔드는구나. 전 흔들어요. 근데 원래 전혀 안 흔들어도 되는 건데 이제 나도 모르게 흔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로 이제 입자가 커요. 분산매. 그러니까 이거는 용매가 아니라 흩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매체다라고 해서 분산매라고 해요. 분산매 안에 입자가 1에서 100나노메타짜리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용태를 우리가 분산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산매와 분산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를 해당되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교질용액이라고 해요. 교질용액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걸 영어로는 콜로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물을 가지고서 밀가루 풀을 썼잖아요. 바로 이제 골고루 섞여 있는 형태가 바로 교질용액이 되는 거예요. 쌀을 이용해서 죽을 만들었었을 때 골고루 섞여 있는 형태가 바로 교질용액이 되는 거예요. 입자가 큰 거. 그리고 100나노메타 이상에 해당이 되면서 얘네들은 그냥 이제 여러분 봐봐. 아까 제가 밀가루에다가 전분하고 물을 섞었어요. 막 흔들었어. 아니다. 이거보다는 미숫가루하고 물을 넣고 막 흔들었어. 그러면 뿌옇게 섞이잖아요. 뿌옇게 섞이는 것을 현탁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부유액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미숫가루 막 흔들었어. 섞었어.
그 다음에 병에다가 담아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아래쪽에 가루하고 위쪽에 물하고 다시 분리가 돼버렸네. 시간 지나면 분리돼 버리잖아요. 전분, 물 흔들어 놨는데 아래쪽에 전분하고 물하고 분리돼 버리잖아요. 또 생각해봐. 된장국 퍼놨어. 국자로 저어갖고 떴어. 근데 나중에 국 떠놓고 나서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 입자, 두부, 감자 이런 것들은 아래쪽에 가 있고 맑은 윗물만 떠 있죠.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분리가 돼 버리는 것들을 현탁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진용액은 트루솔루션 1나노메타 이하이고 얘네들은 분자 운동을 해요. 설탕, 소금, 수용성 비타민, 무기질처럼 작은 것들이 완전히 용매의 용질로 완전히 녹아있는 것들, 소금물, 설탕물처럼 완전히 녹아있는 것들을 진짜 용액, 트루솔루션이라고 한다. 자, 교질 용액은 콜로이드라고도 해요. 1에서 100나노메타 입자가 좀 커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운동을 해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안 저어줘도 된다라고 했는데 입자가 큰 대신에 서로 이렇게 밀어주는 운동을 해요. 밀어주는 서로 막 부딪히면서 밀어주기 때문에 골고루 섞여 있어요. 이 운동을 브라운 운동을 한다라고 해요. 브라운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자,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성분 중에서 물에 분산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브라운 운동. 현탁액은 커 입자가 100나노메타 이상으로 중력의 작용을 받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바로 냉수에 전분이나 밀가루를 풀어놓은 상태. 또 하나 된장국을 떠놓은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된장국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식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숫가루 이런 거 풀어놓은 형태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분리돼 버리는 것을 현탁액이라고 해요. 4번 중요해요. 4번 유화액. 이게 뭐냐면은 자 이거 이해만 잘 하셔도 오늘 수업 잘 들으신 거예요. 이거 유화액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물, 기름, 물기름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잖아. 물하고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기름도 액체, 물도 액체, 기름도 액체, 액체끼리인데 얘네들은 절대 섞일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섞이게 하려면은 반드시 양쪽에 물기름을 둘 다 좋아하는 유화제라는 것을 써야 돼요. 유화제라는 걸 사용해야 돼. 그래서 유화제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동그라미 부분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나는 물이 좋아, 친수. 난 뾰족한 나는 기름이 좋아, 친유. 그래서 똑같은 물체에 한쪽은 물을 잡아주고 한쪽은 기름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을 다 갖고 있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얘가 반드시 필요해요. 얘를 유화제라고 해요. 얘가 어떤 역할이냐면 식품화학으로 설명해 볼게요. 설명해 보게 되면은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마요네즈 만들 때 계란 노른자 사용하잖아요.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남항의 레시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시틴이 바로 이제 유화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요네즈가 분리가 되었을 때 재생시킬 수 있다. 이때 첨가할 수 있는 물질은 1번 소금, 2번 설탕, 3번 난황. 그럼 답이 뭐가 돼요? 난황. 이렇게 찾는 건데 그렇게도 묻고 난황이 유화제로서 기능을 벌리는 그 성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도 물어봐요. 그럼 이름은 뭐가 될까요? 레시틴. 이렇게. 레시틴이 뭐냐면 이거예요. 얘는 레시틴은 인지질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인을 가지고 있는 지질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글리세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글리세롤 구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서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CH2OH, CH2OH 글리세롤 구조에 1번 여기 하이드록실기 자리에 지방산이 결합을 했어요. 2번 하이드록시키 자리에도 지방산이 결합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리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에 세 번째 탄소 자리에 이쪽에 인산기가 결합을 했고 인산기가 결합을 하고 여기에 바로 콜린이라는 물질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자리 이렇게 보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게 되는 건데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얘를 하나의 구조, 하나의 다리, 또 하나의 다리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얘는 나는 기름이 더 좋아. 나도 기름이 더 좋아. 근데 여기 두 군데 여기 인산기 자리하고 콜린기 자리는 나는 물하고 만날 거야. 이렇게 되면서
친숙기도 있고 친육기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시틴이 바로 유화제로 작용하는 거예요. 나는 기름하고도 만날 거야. 나는 물하고 만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건데 얘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림으로는. 동그라미는 친수, 뾰족한 것은 친유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이걸 이용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요네즈를 만들게 되면은 마요네즈는 식용유하고 계란, 그러니까 식초하고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를 사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유화제가 동그라미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유화제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이 몰려요. 그리고 안쪽으로 뾰족한 것들이 몰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바깥쪽은 물을 좋아하는 거고 안쪽은 기름을 안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기름을 같이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보세요. 기름이 물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름이 물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오일이 in water, 물 속에 들어있다라고 해서 수중 유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수중 유적형. 그 다음에 버터 같은 경우에는 버터는 우유의 지방을 갖고 온 다음에 우유의 지방만 끌어모은 다음에 우유 지방을 막 저어주게 되면은 이게 유중수적형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버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안쪽으로 동그라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뾰족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바깥쪽에 해당이 되는 데가 기름이고 안쪽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물이 기름 속에 들어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유중수적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안에 물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데 물기름이 섞여 있었을 때 바로 유중수적형 형태로 있는 것이 버터의 대용품인 마가린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버터와 마가린은 유중수적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터로 튀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못해요? 버터는 100% 기름이 아니에요. 버터는 80%의 기름과 16%의 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튀기면 안 돼. 볶을 수는 있지만은. 루 만들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볶을 수는 있지만 튀김은 못해요. 그래서 바로 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바로 바깥쪽에 기름, 안쪽에 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버터하고 마가린이다. 이거 꼭 기억해요. 그리고 그러면 수중 유적형이 우리가 또 왜 우유 생각해봐. 우유에도 87%의 물하고 3 내지 4%의 지방이 있거든요. 우유는 바깥쪽에 물이 있고 안에 기름을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수중 유적형의 형태를 갖고 있다. 수중 유적형, 유중 수적형. 쓸 때는 oil in water, water in oil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유화액은 분산되어 있는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교질이 될 수도 있고 현탁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산질, 분산매가 섞일 수 없다. 둘 다. 그래서 마요네즈, 크림, 균질류 등에는 지방이 유화 상태로 분산되어 있다. 하나의 액체가 또 섞이지 않는 다른 액체 내에 콜로이드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해서 수중 유적형 해당이 되는 것을 이제 오일 인 워터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우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유중수적형에 해당이 되는 거에 이것만 외워버려. 버터, 마가린. 버터, 마가린 빼고 나서 나머지 건 다 수중 유적형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오늘 졸겔까지만 빨리 설명할게요. 졸겔 보시면은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아니다. 잠깐 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중요하니까.